미국의 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연구원들은 망연자실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그 순간 직장 상사로 보이는 남성이 화를 내며 연구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연구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MIT 공대 엔지니어링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이후 미국의 유명 IT 기업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SF 영화나 공상과학에 큰 흥미를 느껴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에 취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레고 조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자 제품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 과학 발명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참여해서 입상도 하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공부하며 과학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미래에 사용할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영화에서 보던 모습들을 현실로 구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직장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고 말할 만큼 과학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여서 이 회사에 취직하면 조금 더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로 보내는 탐사선인 스페이스X도 개발 중에 있고 화성에 정착하는 계획인 화성 이주 계획도 발표하면서 정말 이 회사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파트에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CEO인 일론이 추구하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테슬라에 주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저희 테슬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개발 중인 배터리의 수율 문제에 제동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의 IT 기업들이 배터리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온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의 구조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라는 개념으로 도입했고 상용화에 성공했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차량의 하부에 깔아 무게 중심을 차체 하부로 낮추어 주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또한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있어 충격 방지가 가능해지고 배터리의 열이 자연스레 지면으로 내려가게 되어 열 방출로 인한 자연 냉각 효과까지 구현해내었죠. 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 위에 자동차가 필요한 골격과 디스플레이, 전자 시스템을 올리는 방식이기에 프레임의 무게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전기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죠. 저희 테슬라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부분만 챙긴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본 구조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테슬라의 구조를 전 세계 모든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여 상용화 중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론이 이 구조를 생각하는 데에는 저희 회사의 수많은 석학들과 머리를 맞대어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료는 전기이며 이를 휴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전지, 즉 배터리였죠. 최초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며 전기차 제조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제조 및 납품가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LG와 삼성 SDI가 파나소닉보다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면서 일론의 숨통을 조여왔죠. 상사가 한 번은 일론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었고 이대로 가다간 배터리 회사만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자체 배터리 연구를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가 만드는 테슬라에 자체 생산한 배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선 원가도 절감되고 더 많은 수익도 창출하여 일론이 추구하는 친환경 사업에 더 많은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모든 각 파트 팀원들의 열정은 끌어올랐고 저희는 배터리 개발과 동시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 구조까지 연구 완성해냈죠. 그렇게 저희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 구조로 전기자동차의 혁신을 일으킨 후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일로는 이 배터리 개발에 온 힘을 쏟았고 회사에 근무 중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아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에 배터리 데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자체 배터리 개발을 표명했습니다. 일로는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높아지고 주행거리는 무려 16% 길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차세대 배터리 4680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기차의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각 점검 항목들을 체크한 후 결과값으로 도출된 내용으로는 우선 차체의 무게중심이 2.8g 더 낮아져 주행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터리보다 열 방출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 배터리의 냉각 효과도 17% 상승된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압도적인 결과값에 모두가 환호했고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발목을 잡은 계기가 있었죠. 배터리의 개발까지는 성공했지만 대량 생산의 성공에 따라 테슬라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율이라는 것입니다. 수율이란 생산된 제품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배터리를 100개 생산했을 때 그 중에서 정상 작동을 하는 배터리의 개수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죠. 배터리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개발해 내놓는다고 해도 수율이 낮으면 그 배터리는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 난제에 우리 테슬라가 직면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잠도 줄여가며 끊임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입력값을 대입해보고 새로운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해 보기도 하고 수율을 잡아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론 머스크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죠. 상사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삼성의 반도체 3나노 공정의 경우 평균 수율이 약 60%라고 말하며 한국은 이렇게까지 수율이 좋은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개한 4680 배터리의 역설계 모듈이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집중해서 최고의 노력을 보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명문대를 다니고 과학 관련 세미나와 논문을 찾아보며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초거대 IT 업체인 테슬라가 한국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니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이 들기 시작하며 저의 현재 위치에 허탈한 감정이 뒤섞여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율이 60%라는 것은 100개 중 60개가 가동된다는 뜻인데 이 수율은 엄청 높은 수치였고 역설계 모듈을 돌렸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쟁사인 저희들의 4680 배터리를 분석하고 복제하려 들 것이라는 얘기였죠.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의 수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고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 일론은 언론을 통해 4680 배터리의 수율이 좋지 않아서 남은 6개월 안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선언까지 하며 저희의 불안함과 걱정, 조급함은 더 커지게 되었죠. 팀원들과 팀장은 다른 제조업체들이 역설계를 하기까지엔 시간이 걸릴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멘탈을 잘 챙겨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대량 생산의 성공에만 포커스를 두고 연구에 매진했죠. 그렇게 수율을 차츰차츰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던 와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을 줄여가며 연구한 탓에 피곤한 나머지 카페인을 충전하기 위해 사옥내 카페를 방문했는데 인사팀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죠. 처음엔 그냥 대화하구나 정도였지만 한 단어에 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며 귀를 기울여야만 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순간 멍해지고 말았어요. 카페 종업원이 음료가 나왔다고 제 앞에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멍해졌죠. 그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에서 공식 사이트에 전문 시니어 배터리 공정 엔지니어를 구인한다는 모집 공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하는 지역이 한국의 경기도 화성의 테슬라 공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성을 차리고 커피잔을 들고 인사팀이 눈치 못 채도록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인사팀의 얘기는 이랬어요.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 공정의 모듈 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일론 머스크는 LG의 기술력을 빼오기 위해서 한국에 스파이를 싣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개발이 경쟁 구도가 잡히며 상황이 악화될 것만 같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게 아닌 경쟁과 힘싸움을 통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들었던 얘기들을 당장 팀원들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한 후 돌아오는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죠. 모든 팀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가 멘탈이 약한 것을 알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허탈감과 동시에 배신감이 들었죠. 팀원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했으니까 더욱 이성적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움에 자리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커피만 바라보았죠. 팀원들은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퇴근을 했죠. 집에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테슬라에서 근무하던 자부심이 사라진 것 같았고 한국의 기술을 빼오기 위해 스파이를 고용할 거라는 소문에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도 별 다른 궁리가 떠오르질 않았어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죠. 저는 한국이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는 한국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전기자동차의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수소전지, 풍력 및 태양열 배터리, 플라스틱 분해요소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과 4680 배터리 양산을 위한 공장까지 미국의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낮아 보였고 한국이 이토록 친환경 에너지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선두주자처럼 보였어요. 물론 일론이 꿈꾸는 화성 이주 계획이나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도 멋진 기업이에요.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느낀 건 한국은 지구에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었고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다 쓰고 화성으로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꿈꿔오던 SF 영화 속의 모습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이 많았고 그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웠던 저로서는 한국의 과학 발전에 더 애착이 가기 시작했죠. 한국의 과학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저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을 좋은 표본으로 삼고 노력하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한 후 배터리 양산에 대해 한창 연구 중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의 얘기를 들었고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보고 한국의 테슬라 공장에 출장을 가서 테슬라 한국 지부의 사람들과 만나 배터리 양산 수요를 높일 방안을 연구하고 오라고 했죠. 저는 한국에 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비록 한국의 테슬라 공장을 가는 거라 근무의 특성이 별반 다를 게 없겠지만 한국이라는 땅을 밟는다는 게 더욱 더 큰 견문을 넓혀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출장을 갔고 경기도 화성의 테슬라 공장에서 한국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팀도 배터리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그들도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동태 및 행보를 살피며 연구 중이었죠. 출장이 중반쯤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테슬라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지인들이 모두 LG와 삼성에서 근무 중이었고 그들과 가벼운 식사 정도만 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기술력에 대한 1급 비밀사항에 대한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얘기들은 제 머릿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사고방식들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마치 알을 깨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희는 전체 틀에서 하나둘씩 세분화하며 디테일을 잡는 게 익숙했는데 한국은 세밀하고 섬세한 작은 분야와 항목부터 점층적으로 발전시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섬세함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 공정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순간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놀라게 됐죠.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의 건식 전극 방식을 접했을 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테슬라에서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건식 전극 방식을 LG는 깔끔하게 해결한 거였어요. 우리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이곳에선 이미 그 문제를 풀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그들의 강점으로 보였어요. 삼성 SDI도 정말 대단했어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높이의 4680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을 짜고 있고 고속 충전과 높은 에너지 밀도까지 잡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듣다 보니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 정도로 앞서 있다는 걸 느끼니 테슬라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자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출장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제 테슬라에서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게 됐죠.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면서 출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LG와 삼성의 기술력,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문제 해결을 향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까지 정말 놀랍고 인상 깊었죠. 테슬라와는 분명 다른 점들이 있었고 그 차이점들이 결국 그들의 강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 돌아와 회사로 출근을 했을 때 동료의 첫 마디는 LG랑 삼성 기술 어땠어? 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사고방식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그들과 앞으로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 서로의 기술을 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고 좋은 점을 공유하며 전 세계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할 기회가 열릴 것 같아. 이번 한국 출장을 다녀와서 왜 한국이 IT나 과학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지 충분히 느끼게 되었고 이제 테슬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와 한국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학기술이 깃든 사회 속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국민들의 불안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오늘의 사연처럼 배터리 양산에 초점을 맞추되 조금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어 보급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로라는 불안한지 연신 손을 주무르고 있는데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탑승할 비행기의 게이트가 열리고 그들은 탑승을 하는데요. 도착지는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로라 오입니다. 저는 재미교포 2세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어는 부모님 덕분에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어요. 현재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 에릭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샌디에이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퇴근 후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주말이면 친구들과 캠핑을 가곤 했죠. 특별한 고민 없이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랜서 작가라는 직업상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손이 저릴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왼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잡아도 자꾸 놓쳐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컵을 떨어뜨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어색해졌고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졌어요. 에릭이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요즘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까지는 병원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릭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고 나니 이제는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신경학적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를 받고 며칠 후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게다가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치료비였어요.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실감이 났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술만 해도 수만 달러가 필요했고 이후 재활 치료까지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에릭도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로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다가 한국으로 가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고 의사들도 환자에게 세세하게 설명해줘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지금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나을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 그런데 게시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한인들의 후기가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하려다 한국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 만족스러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에릭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지 고민했지만 에릭은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수술이 성공할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 우리가 직접 가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에 있는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아버지께서 곧바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해 주셨어요. 특히 서울에 사는 큰이모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셨고 신경치료로 유명한 대형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로라야, 한국 병원들 정말 좋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료도 빠르게 진행될 거야. 걱정 말고 한번 와봐. 이모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해당 병원의 해외 환자 지원 센터에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영어 상담이 가능했고 이메일을 통해 제 증상과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내니 곧바로 답변이 왔어요. 로라 씨,
한국으로 오시면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경재활 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일 거예요.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에릭, 우리 한국에 가보자. 에릭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보자. 우리는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서울의 친척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절차부터 깨끗한 공항 내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에릭도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로라, 한국 진짜 대단한데? 공항부터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신경과 전문 병원이었는데 건물 외관부터 웅장했고 로비에 들어서니 호텔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도 능숙하게 소통이 가능했어요. 곧 담당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에릭과 저는 완전히 놀라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 증상을 세심하게 체크한 후 MRI와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검사 후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겪었던 의료 경험과 너무나 큰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한참 기다려야 했고 의사도 간단한 설명만 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3D 신경 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제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로라 씨의 경우 신경이 손상된 부위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미국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셨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 약물 치료와 함께 신경재활 치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과 저는 감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설명도 듣기 어려웠는데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네. 의사는 또 재재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어요. 한마디로 저를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온 후 에릭과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한강을 가보았어요. 한강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우린 대화를 나눴죠. 에릭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로라, 나 한국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에릭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편해지기 시작했어. 내 병도 얼른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다음 날을 위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 신경재활 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의사와 치료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저와 에릭은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집중적인 신경 치료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병원 시스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치료 과정도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의사 상담조차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의료비 부담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도 훨씬 빠르고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치료 방향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로라 씨, 손의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에릭과 저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샌디에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만약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치료 과정도 복잡한데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에릭도 회사에 복귀해야 했고 저 역시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기엔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이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뭐? 한국으로 이민? 솔직히 저는 예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응, 한국에서 내 치료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직장도 있고 여기서의 삶도 안정적인데 그게 나 사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들 찾아봤어. 뭐라고? 그리고 지원서를 냈는데 오늘 화상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받았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 너 진심이야? 응, 한국에서 살면서 내 치료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조차 힘들었잖아. 한국이라면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에릭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해둔 듯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린 팀이잖아, 로라. 에릭이 한국 이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일할 회사를 미리 찾아보고 화상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에릭, 정말 괜찮겠어? 너한테 한국은 완전히 낯선 곳이잖아. 로라,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어.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에릭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였고 내 삶의 기반은 여전히 샌디에이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나는 정말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에릭이 잠든 사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교포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 없는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 어색한 한국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는 시선을 받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하면 괜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샌디에이고에서는 내가 미국인이나 다름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나를 미국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한국에서 어설픈 한국인 취급을 받는다면? 혹시 에릭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볼까 해. 수화기 너머로 부모님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치료받으려고? 응, 근데 나 솔직히 좀 불안해. 내가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나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한국 문화를 잘 안다고 해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포들이 한국 가면 차별받는 경우도 많다던데 부모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로라야, 차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한국에 가서 진짜로 살고 싶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봐.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내 이모도 한국에 계시잖아.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한국에 친척들이 있으니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야. 부모님과의 통화 후 나는 다시 에릭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에릭, 나 한국에서 차별받을까봐 걱정돼. 차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교포들은 가끔 애매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도 외국인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에릭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로라, 우리가 한국에 가는 건 내 건강을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가 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미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살아봤잖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어. 난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에릭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로라, 걱정은 많을수록 더 커지는 법이야. 일단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샌디에이고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날, 부모님과 마지막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화면 속 부모님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도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로라야,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어. 그리고 내 곁엔 에릭이 있잖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넌 엄연한 한국인이야. 근데 엄마,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내가 진짜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내 안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거야. 만약 힘들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한국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내 이모랑 친척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받아. 나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에서 친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한국에서 산다고? 와, 진짜 대단한 결심이다. 에릭, 너 한국어 좀 늘었어? 에릭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우리를 응원해 줬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네. 불닭볶음면, 삼겹살, 양념치킨 부럽다. 맞아. 대신 너희가 한국 놀러 오면 내가 맛집 투어 시켜줄게.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했고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응. 엄마, 걱정 마세요. 에릭과 나는 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설렘, 기대, 걱정.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희망이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에릭을 믿듯 에릭도 나를 믿고 있잖아.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이모와 친척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로라야, 드디어 왔구나. 에릭, 한국에 온 거 환영해. 에릭은 어색하지만 정성껏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데리고 임시거처로 이동했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진료와 집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에릭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어요. 그는 출근 전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글 마스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출근 첫날 그는 동료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료들은 에릭의 노력에 감탄하며 환영해 줬다고 해요. 에릭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한국에서의 삶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에릭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